2023년 첫 월요일입니다. 올해도 매주 전략 이야기로 한 주를 시작해 볼게요.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목요일 뉴욕장은 그래도 기분 좋은 반등이 나왔고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금요일은 특별한 반전 없이 소폭 하락 마감을 했죠. 한 해를 쫙 돌아보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좀 고통이었다라는 표현이 적합할까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2008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2022년 쫙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시작을 할까요? 네, 자 중요합니다. 2023년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기 전에 작년에 어떻게 시장이 흘러갔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미래를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미국 증시의 작년에 수익률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2월 달 한 달만 정말 또 안 좋았어요. 마이너스 5.7%, 나스닥은 마이너스 8.7%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년 한 해로 따져봤었을 때 S&P 500이 마이너스 19.4%나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자그마치 33%나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순위를 한번 보면은요, 과거 역사상 정말 지난 거의 한 80년 이상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 90년 정도 됩니다. 보시면은 왼쪽이 이제 하락률이 높았던 때고 오른쪽이 상승률이 높았던 때인데 지금 제일 위에 저기 보시는 2022년 마이너스 19.4%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6번, 그러니까 7번째의 최대의 하락률을 보여줬던 그런 한 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20%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거의 정말 하락폭으로 보면은 굉장히 높았고 나스닥으로 보면은 33%나 빠졌으니까 상당히 놀라운 수준의 하락이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이 크게 일어났던 이유를 좀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유들이 어떻게 변할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나 빨랐죠. 작년에 4% 이상, 4.25%나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이 부분이 2021년만 하더라도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4% 이상을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공급망 차질, 원자재 가격의 급등 이런 부분을 야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세 번째가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이제 리오프닝이라든지 경기 부양책을 많이 쓸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거의 한 대를 다 뒤덮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소매 판매라든지 소비 부분의 회복 부분이 더디었었고 낮은 경제 성장률이 글로벌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상당 부분이 올해는 해결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올해도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금리와 물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얼마나 좀 완만해질 수 있을 것인가, 또 향후 인플레이션의 추이 얼마나 연준 목표치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인가 여부에 이목이 쏠려 있는 시장입니다. 본부장님은 올해 금리와 물가 추이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높았었고 또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았으니까 공급망 차질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죠. 자,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인플레이션, 미 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상승률, 이 부분이 해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긴축을 빠르게 했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올 거라고 올해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 수준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전쟁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공급망 차질의 문제는 해소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가 상승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는 공급망 차질에 따른 공급 관련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임금의 상승에 따른 수요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단인 이 공급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 부분을 또 한번 유가나 휘발유 가격으로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보시면 월 평균 가솔린 가격의 상승률이 2022년에 미치는 영향은
두 자릿수의 상승률이었습니다. 3월 달만 하더라도 전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3분의 1을 차지했었어요.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 보시면 이제 2023년도는 마이너스 영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의 이 미연준이 들여다보는 PC 인플레이션 이게 중요한데요. 과거에는 계속해서 예측치보다 높이는 현상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추정이 2.3에서 2.6, 2.7, 3.1, 3.5 이렇게 계속 올라갔습니다만 어쨌든 방향은 떨어지는 것이 되겠고요. 2024년에는 2%대로 떨어진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렇다면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미 연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적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부분이 올해도 이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상반기에 끝날 거고요. 그 폭은 1%포인트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미치는 영향은 적어지고요. 또한 하반기로 넘어갔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하락 안정화가 된다면 이에 따라서 결국은 미 연준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피봇 가능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보시면은 이만큼 유동성을 축소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1년 안에 2% 밑으로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와 물가 또 하나의 키워드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분위기만 봐서는 내년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전망해 주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경기 침체가 오는 거는 기정사실화가 된 분위기 같고 이제는 그 강도에 대한 차이에 대해 의견이 나뉘고 있는 모습인데 네. 본부장님은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낮다고 보십니까? 네. 자,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기에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을 더했었을 때는 성장률이 4% 이상, 5% 가까이는 명목상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숫자가 마이너스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어쨌든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습니다. 벌써 역전이 된 지 2달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역전이 되고 나서 17개월 뒤면 경기 침체가 온다. 이게 과거 역사상 평균입니다. 더 짧은 기간에 왔을 때도 있었고요. 더 긴 기간이 지나고 났을 때 왔을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평균값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아무래도 2024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오는 거죠. 자,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경기 침체로 또 이끄는 부분 중에서 유동성 부분이 있는데 유동성 부분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경기 둔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기 숫자를 보시면은 95년도에 마이너스를 찍었었고요. 2010년도에 1.5%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을 했고 이 구간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까지 찍었고 지금 다시 바닥을 찍고 살짝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과거처럼 이렇게 바닥을 찍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오지 않을 거다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미국의 예대율을 보고 있으면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에 오기에는 여유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선까지 올라와 있고요. 이 빨간색 선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게 되고 이 빨간색 이 77%에 도달하게 되면 예대율이 이때가 되면 경기 침체가 올 건데 이 시기는 아무래도 앞으로 2년 정도의 여유는 있다라고 보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권에서 대출을 늘리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야지 경기 침체가 오는데 여기 보시면 은행의 연체율이 현저하게 아직 낮습니다. 그래서 과거 코로나19 인위적인 경기 침체, 또 금융위기, 닷컴버블, 90년대 침체 다 보시면은 워낙 높은 연체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보다 2배 이상은 늘어야지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그런 타이밍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기간이 2024년 내에는 올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2년 동안에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을 경우, 즉 경기 둔화에 그칠 경우 올해 뉴욕 3대 지수의 적정 가치는 어떻게 좀 산정이 되고 있을까요? 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아니고 경기 둔화 정도로 끝나거나 경기 침체가 일어나더라도 굉장히 살짝 일어나고 끝나면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익 증가율 0%를 집어넣고 또 금리는 5% 다 예측하잖아요. 미 연준의 금리를. 그래서
시장 금리도 거기까지 간다라는 가정을 좀 집어넣어 보고 적절한 가치를 좀 구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값이 나오냐면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다우존스는 지금 가격보다 플러스고요. S&P 500은 지금 가격보다 마이너스 1%이고 나스닥도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대가 금리 5%와 경기 둔화 또는 살짝의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세게 온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지수는 S&P 500은 10% 정도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미국 증시를 포함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해보자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결과값이 나옵니다. 지금 나스닥과 나스닥 100이 상승률이 가장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있어서 이쪽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년 전에 어디가 가장 높았냐면 다우존스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신흥국으로 한번 들여다보시면은 올해는 가장 매력도가 있는 국가가 코스피와 코스닥, 한국입니다. 네. 그래서 살짝 중국이라든지 대만보다도 더 높은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신흥국과 선진국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자면 선진국 70%, 신흥국 30%이고요. 이 안에서 한국의 비중이 3분의 1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가져보는 그런 한 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 2023년 한 해가 시작됐으니 또 새롭게 월요일 진짜 전략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